자, 그 역학과 에너지 단원 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뉴턴의 고전 역학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열역학 법칙과 열기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뉴턴의 고전 역학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f의 결과로 합력이 0이면 등속도 운동, 합력이 0이 아니면 가속도 운동으로 나뉘게 되고요. 등속도 운동은 합력이 0이어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이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근데 가속도 운동 중에서는 이제 속력만 변하는 경우에는 이 가속도와 속력의 방향이 나란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만 증가하고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속력만 감소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요. 반면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어요. 등속원 운동. 이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수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서로 비스듬한 경우에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죠.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역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혹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 운동. 이런 것들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고요. 이 그래프가 중요했었죠. 우선 그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곱하기 시간이니까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 되었었죠. 그래서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t초일 때의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속도가 시간분의 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되고요. 면적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곱하기 시간이니까 위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량은 따로 변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평균 속도 개념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0초에서 t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t초일 때 속도이기도 하다 그랬죠. 요거는 구하는 방법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평균 속도이자 그 중간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요게 이제 그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채점은 빈칸만 할 겁니다. 빈칸만. 그래서 여기 그 팁이 나와 있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고요. 그 처음 순간인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 순간인 시각이겠지. 그 시각의 딱 중간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이런 게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다음에 시간 변이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혹은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하기도 했죠.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결국에 나중 위치가 변이가 되니까 그렇고요. 요거는 기울기가 속도이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제 그래프로 푸는 것이 이제 좋은데, 근데 공식이 그래도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식이 더 편할 때도 있고요. 공식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 나중 위치, 그래서 s는 사실 변이를 의미합니다. 이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f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그 운동 에너지 정리 있죠. 그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EAS는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요렇게 이제 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식도 이제 식을 바로 대입해서 이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하고 섞어서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뉴턴의 운동 법칙 배웠었죠?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었고요. 이거는 면접에서도 요새도 뭐 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물리를 배웠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빠삭하게 술술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1법칙은 이제 합력이 0일 때이죠. F는 합력이고요. R자임이라고도 합니다.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채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게 제1법칙이었고요. 그래서 움직임에는 이제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법칙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2법칙은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도 하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됐고요. ma equal f입니다. 이때 f도 역시 합력이고요. 그래서 합력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존재하죠. 그래서 속도가 변화합니다. 근데 이 ma equal f로부터 파생되어져 온 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1 운동에너지 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봐도 F 곱하기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mv 빼기 mv0. 그리고 1 운동에너지 정리는 이제 FS가 1이고요. 물론 이거 힘이 일정할 때 이렇게 써지고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 보면 힘이 들어가고요.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힘을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형태의 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세 식 모두 힘은 다 합력입니다.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합력에 의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이 운동에너지 정리를 확장하면 이제 중력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고요. 이 중력만 일을 할 때는 이 합이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그리고 중력 탄성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마찰력이라든지 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임의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힘이 일을 하면 그 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3법칙이 있었죠. 3법칙은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파생되어 나오진 법칙이 결국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날 때 충돌 직전과 직후, 분열 직전과 직후에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M1V1 더하기 M2V2는 처음 운동량의 합은 질량은 안 변하죠. 근데 속도가 변합니다. 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그래서 충돌 직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직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이건 뉴턴의 제3법칙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학 단원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역학 단원의 중심은 바로 얘라 볼 수 있죠. 이 녀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연력학 법칙과 열기관인데요. 이게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게 결국 1법칙, 이가 2법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림 익숙하죠?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했고요. 그때 이제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경우에는 특정 순간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었습니다. PV는 노랗다 기억납니까? 예, PV 압력과 부피의 곱은 nRT인데 n은 몰수인데 이게 갇혀 있는 기체의 경우에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R도 상수고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에서는 압력 변화를 볼 때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예. Q는 W 더하기 델타 U 기억이 납니까? 예.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죠. 그래서 월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받으면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인 경우가 열을 흡수하는 경우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열을 방출하는 경우입니다. 그 부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W가 플러스예요. 근데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혹은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하면 W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W가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부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W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피가 감소했다. 근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혹은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그다음 내부 에너지는 이제 엄밀하게 하면 기체 분자의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그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총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체 분자의 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델타 U가 마이너스면은 이제 온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Q와 W와 델타 U의 정의와 부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리학원에서는 계산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어느 상태일 때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내부 에너지는 총 운동 에너지이고요. 그거는 이제 분자 한 개당 평균 속력하고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 온도. 그래서 요 네 개가 결국에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열기관은 이제 그 반복되는 이제 사이클 중에 한 사이클 동안 기체가 열기관이 받은 열량이 Q1이고 한 일이 W 그리고 방출한 열량이 Q2입니다. 그래서 한 순환 과정 동안에는 이제 열기관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한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출입한 열량, 이게 들어온 열량, 나간 열량 합친 게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이제 델타 U가 0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 연료율은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열량분의 이 열기관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W는 이제 Q1 빼기 Q2니까 요 계산하면 1 빼기 Q1분의 Q2죠.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빠져가는 열이 나가는 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Q2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료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충분히 개념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하고 열기관의 관계는 연료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현상들 이것도 이제 수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있고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열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연력학 제2법칙 관련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료율이 1인 열기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빠져나가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서 대체로 증가합니다.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비가역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얼음이 물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스스로 얼음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가역 과정이에요. 마찰이 없으면.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도 가능히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가 간혹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가 0인 과정을 가역 과정. 근데 일반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거는 이제 비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2법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수라고 하는 것은 등속도 운동에 한정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과정과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이제 사실 믿어라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그게 이제 농담으로 한 거지만 과학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설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설명이 잘 되면 그 가설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귀납적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없고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자는 자신은 정지했고 상대방은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으로 그 얘기했잖아요. 3살에 제가 버스 타고 바퀴 움직인다면서 뭐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관찰자 중심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 움직이는 버스에 있는 관찰자도 그 안에 관찰자와 관찰자면 버스는 정지했고 나머지가 움직인다라고 보라는 게 요 원리의 이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는 모든 관성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동시성의 상대성 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퍼져나간 빛만 쫓으면 됩니다. 이게 또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광원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예, 광원이 한 개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아요. 그럼 기차 밖에 있는 관측자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방출한 빛이 최초의 위치에서 방출한 빛만 쫓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초의 위치예요. 여기가 최초의 위치에서 방출한 빛이 퍼져나가는 동안 검출기 A는 가까워지고 검출기 B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A의 빛이 먼저 도달하고 B의 빛이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깥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측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없는 게 요 광원에서 빛이 A, B를 향해 동시에 출발했고 A에 빛이 도달했고요. B에도 빛이 도달했기 때문에 요 세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광원이 한 개인 경우고요. 이게 이제 광원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물론 광원이 두 개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뭐 번개가 쳤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정보가 빛의 정보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저 동시성 상대성의 문제를 풀 때 팁은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광원에서 나온 빛을 쫓을 때에는 광원이 최초의 위치에서 최초로 발사한 빛만 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관측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P의 관성계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P의 관성계 입장에서 A와 B의 빛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혹은 번개가 동시에 쳤어요. 그럼 그게 혹은 광원이 동시에 켜졌거나 번개가 동시에 친 거예요. 그럼 그게 정보가 빛의 정보로 이렇게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퍼져 나가게 되면 요 P에는 동시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이 순간에 터졌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얘는 최초의 위치에서 퍼져 나가는 빛만 쫓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Q는 요 B를 향해 가까워지고 A는 Q와 멀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먼저 도달하게 되고 A에서 발생한 빛이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얘가 봤을 때는 요 B에서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A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전혀 문제 없는 것은 요 네 개의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봐도 동일합니다. A에서 사건이 일어났고요. B에서도 사건이 일어났고요. P에는 그 두 정보가 동시에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Q에는 B가 먼저 도달하고 A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도달한다는 거는 P가 보나 Q가 보나 동일하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런 모순이 없게 이루어지니까 요거 할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최초로 위치에서 발생한 빛만 혹은 사건이 번개같이 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의 정보를 담은 빛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여기 동시성이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입니다.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뮤온의 수명을 가지고 이제 뮤온의 관측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뮤온이 지상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생성이 되었고요. 요 지면에 도달하자마자 소멸이 되었다고 합시다. 사건1이 뮤온의 생성이고 사건 2가 뮤온의 소멸인데 이게 지면으로부터 10km 상공에서 발생한 뮤온은요. 뮤온의 수명 이게 사실 정지 시간이 이게 고유 수명이 되겠습니다. 고유 시간 100만 분의 2초 정도 되는데요. 100만 분의 2초 동안에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66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측이 되는 이유는 요 지상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길이니까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인데 뮤온의 생성은 여기서 일어나고 뮤온의 소멸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두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시간이 팽창해서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10km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을 비교를 할 때 그 두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면 늘어난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뮤온과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뮤온이 생성되고 바로 옆에서 뮤온이 소멸되면서 땅하고 처박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뮤온의 수명은 고유 수명이에요. 100만 분의 2초.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거의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까지의 거리가 2km가 아니고 이제 66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시간 팽창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면 시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길이 수축은 그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대상이면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시간 팽창은 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요. 우주선이 움직입니다. 그럼 자기 옆에 있는 시계는 정상적으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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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르고요. 근데 얘 시계는 똑딱 똑딱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게 가는 거죠. 거꾸로 오면은 또 반대입니다. 얘가 바라봤을 때 얘가 똑딱똑딱이고 얘가 똑딱 똑딱 이렇게 가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모순이 없는 이유는 무슨 소리고? 이게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움직이는 시기가 느리게 간다. 그리고 요새 문제는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더 느리게 갑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더 느리게 간다.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길이 수축은 별로 뭔데?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수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 더 많이 수축한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질량과 에너지 동등성 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뭐 이건 뭔데? 그러니까 이거 그 화재 경보는 아니지? 일단 대피합시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관성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데요. 질량이 에너지와 같으므로 이제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이 생긴다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의 해석입니다. 이때 질량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지 질량은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대론적 질량은 관성기 중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더 크다. 그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이 질량은 상대론적 질량이 무한대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론적 질량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정제한 물체의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게 운동에 의해서 질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기도 하니까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한 물체의 경우에도 이 물체 자체의 질량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식이죠. MC 스퀘어. 이는 MC 제곱. C 제곱은 구경도 못한 큰 숫자라면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9 곱하기 9경이거든요. 9경 계산하면 3 곱하기 18승에 제곱하면 9경이 되어서 구경도 못 해본 이 큰 숫자다 이렇게. 이거 예, 하여튼 뭐 그래서 1kg이 에너지로 다 바뀌면 9경줄이 됩니다. 뭐 그랬고요. 일단 운치를 끼는 물체의 질량이 크다라는 거고요. 근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하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에너지가 질량이 바뀌기도 하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핵융합은 핵분열도 자 봅시다. 야 정해라. 자, 핵융합은 원자 번호가 작은 녀석이 합쳐져서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수소라고 하죠. 원래 양성자 하나가 수소인데 중성자 하나가 붙어서 무거운 수소고요. 이거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붙어서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이 2개가 합쳐서 헬륨이 되는 과정을 보면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질량은 줄어들지만 질량수가 변할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량수하고 전하량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되고요. 전하량은 요 밑에 거 보면 되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이게 핵융합인지 핵분열인지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2개의 핵반응이 나왔을 때 어느 과정이 질량 결손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에너지가 더 큰 쪽이 질량 결손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런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냥 핵분열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해라. 그 원자로의 원리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우라늄 235는 실제 천연 우라늄에서는 얼마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농축시켜 가지고 보통 이제 집어넣는데, 천연 우라늄은 1%도 채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 경수로에 넣는 우라늄은 2에서 5% 정도로 비율을 높인 겁니다. 얘가 이제 조금 속력이 느린 중성자하고 만나면 순간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라늄 236이 되었다가 바로 2개 혹은 2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쪼개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2-3개의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반응은 3개의 중성자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핵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중성자니까 속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감속제를 이용해서 속력을 느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감속제를 중수를 쓰면 중수로, 경수를 쓰면 경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감속제지만 핵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녀석은 고속 중성자는 우라늄을 분열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의 속도를 떨어뜨려서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감속제입니다. 그 제어봉은 이제 집어넣으면 중성자 수 자체를 떨어뜨려서 이제 그 핵 반응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어봉이 속도를 늦추는 거고, 감속제가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물리원에서는 근데 이거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또 마찬가지로 질량수 235 더하기 1이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하나 비면은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요 원자 번호가 그 전하량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 성립된다. 역시 질량의 합은 줄어든다.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